네,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연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서준호 박사님입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요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서준호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 양자정보과학기술연구회 분들께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번 연구회가 이동원 교수님께 전에 듣기로는 마이라나 페르미온에 관련한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퀀텀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이라는 어떤 실험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마이라나를 연구를 한 수년간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아직 컨클루시브한 리절트가 없어서 이번 톡에서는 아쉽게 제가 퀀텀 일렉트로 메카닉스로 마이라나를 스터디한 내용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들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퀀텀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의 센싱 애플리케이션, 특히 마이라나 페르미온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에 적용 가능한 방향에서 저희가 요 퀀텀 일렉트로 메카니컬 센서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들을 소개해드리는 기회로 삼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진행이 키보드인가요? 다행입니다. 네. 제가 방금 퀀텀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이라는 실험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마이너를 스터디를 하는 게 저희의 이제 중요한 그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진행을 하기 전에 퀀텀 일렉트로 메카닉 시스템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우선 간단한 인트로덕터리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퀀텀 일렉트로 메카닉 시스템이란 거는 결국에는 어떠한 기계적인 진동을 가지는 나노 구조물, 나노 메카니컬 그런 구조물을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활용하는 퀀텀 디바이스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게 제가 가장 친숙한 종류의 퀀텀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나노 메카니컬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쉽게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여기 동영상도 잘 돌아가고 있네요. 네, 이런 어떤 기계적인 진동의 아이겐 모드들, 레조넌트 모드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레조넌트 모드는 여기 동영상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펀더멘탈 모드도 있겠지만 당연히 세컨 오더, 서드 오더, 엔드 오더 모드까지 다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간단히 이제 오더 매니튜드를 계산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반적인 솔리드 스테이트의 사운드 벨러시티, 스피드 오브 사운드 같은 걸 넣고 덴시티를 넣어보면 대략 내노 스케일에서는 이런 RF 프리퀀시, 메가헤르츠에서 기가헤르츠 정도의 아이겐 모드를 갖게 됐다는 걸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소자는 사실 굉장히 파워풀하게 여러 가지 센싱 목적에 활용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센서들은 대부분 어떤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이런 소자를 근사를 하고 그것의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리스폰스를 기준해서 센서로서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저는 이제 퀀텀 리밋이라고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하모닉 오실레이터, 클래시컬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아니고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로서 거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 퀀텀 리밋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한 오더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를 위해서는 그런 간단한 이제 리밋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퀀텀 미케니컬한 어떤 어슬레이션을 의미하는 퀀텀 플럭추에이션, 제로 포인트 모션,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제로 포인트 모션을 갖게 되는데 그 해당하는 제로 포인트 모션. 그리고 그냥 클래시컬 오실레이터가 어떤 파이나이트 템퍼처에 있을 때 서멀 플럭추에이션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서멀 플럭추에이션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퀀텀 피노미나가 거번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퀀텀 플럭추에이션이 더 큰 시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대략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서멀 에너지를 이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우리가 이런 나노 미케니컬 오실레이터를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퀀텀 리밋에 도달하고자 하면 보통 고체가 가지는 스피드 오브 사운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저온이라고 생각했을 때 실험실에서 다일루션 리프리저레이터로 접근 가능한 온도를 적용을 해보면 대략 내노미터 서브마이크론 스케일이 되면 이런 서브마이크론 스케일 미케니컬 오실레이터들은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로서 쓸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는 나노메케니컬 어실레이터들을 활용한 센서들 혹은 어떤 디바이스들을 통틀어서 퀀텀 일렉트로메케니컬 시스템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게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요. 초기의 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컨트리뷰트한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시스템이라서 굳이 슬라이드에 넣었는데요. 이 1예에서는 나노메케니컬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큐빗, 쿠퍼페어 박스라고 불리는 초전도 큐빗에 커플이 된 그런 형태의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퀀텀 미케닉스가 잘 적용이 될 거라고 믿고 해밀토니안을 써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미케니컬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기술하는 텀, 그리고 초전도 큐빗을 의미하는 시그마 Z,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커플링 텀들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만 해도 미케니컬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정말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되겠느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많이들 이제 그런 질문은 안 하시는데 당시만 해도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한 컨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이 해밀토니안이 정말로 작동을 하는가였습니다. 이 해밀토니안을 검증하는 게 저희 이 논문에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검증하는 게 한 뭐 3-4가지 정도의 실험을 했는데 그게 어떤 식의 피직스를 보여줄 것인지는 대략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케니컬 하모닉 오실레이터, 쿠퍼페어 박스 큐빗 두 개의 텀이 있고 요 사이에 커플링인데 이 커플링은 요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에 전압을 걸고 그 다음에 그 전압이 여기 큐빗과 나노 미케니컬 오실레이터 사이에 커패시턴스를 통해서 미케니컬 오실레이터가 약간 바이브레이트를 했을 때 요 쿠퍼페어 박스에 있는 쿠퍼페어에 약간의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렉트로스태틱 에너지의 차이를 미치게 되죠. 그걸 이제 간단히 이렇게 써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리즘, 그러니까 미케니컬 오실레이터는 이 경우에는 대략 한 70MHz 정도가 됐고요. 60MHz는 죄송합니다. 60MHz 정도가 됐고, 큐빅 프리퀀시는 큐빅 그 에너지는 대략 한 12, 13GHz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strong dispersive coupling limit에 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큐빗하고 미케니컬 오실레이터는 서로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아주 안 맞기 때문에 서로 디렉트한 에너지 익스체인지 불가능하고 세컨 오더 이펙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큐빗 프리퀀시에 큐빗의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레조넌스 프리퀀시의 시프트가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사실은 요 영역은 최근에는 그 트랜스먼이라고 불리는 큐빗에서는 아주 잘 알려지고 활용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엑스트림한 스트롱 디스퍼시브 커플링이면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합니다. 이 실험의 경우에는 이제 위크한 경우였고, 여튼 디스퍼시브 커플링이 존재를 하고 그 디스퍼시브 커플링 이펙트들을 저희가 실험에서 확인을 했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증거가 되겠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나노미케니컬 레조넌스 프리퀀시 시프트를 이용해서 슈퍼컨덕팅 큐빗에 나타나는 퀀텀 인터피어런스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즉 큐빗의 코헤런스가 유지가 되면서 나노미케니컬 오실레이터 인터랙터를 하고 있구나라는 증거를 저희가 얻었고요. 이제 2009년도에 이런 결과들을 얻고 나서는 미케니컬 시스템을 이용한 미케니컬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이용한 실험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2018년도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이후엔 더 좋은 결과들은 있고 2018년도 결과만 봐도 미케니컬 오실레이터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Surface Acoustic Wave Resonator라고 불리는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의 한 가지 이제 종류인데 이것과 트랜스먼 슈퍼컨덕팅 큐빗과의 커플링을 이용을 해서 큐빗을 잘 리드아웃을 함으로써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의 미케니컬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퀀텀 토모그래피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미케니컬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퀀텀 엑스페리먼트가 가능하냐는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얼마나 잘 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가 아마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미케니컬 오실레이터를 이용해서 퀀텀 센싱에 적용하고자 하는 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마요라나 페르미온에 기반한 그런 마요라나 큐비트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미케니컬 퀀텀 센서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퀀텀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은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이용해서 큐빗하고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냈었던 케이스고요. 다른 한 가지 예로는 캐비티 퀀텀 일렉트로 미케닉스라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포톤과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의 강한 상호작용을 구현하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로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경우에는 미케니컬 오실레이터가 아까 보여드린 나노 빔 형태가 아니고 이제 멤브레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이 이렇게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저희의 미케니컬 오실레이터가 될 거고요. 이게 저희가 요 미케니컬 오실레이터가 한쪽에 있고 한쪽에 고정된 판으로 구성된 패러렐 플레이트 커패시터를 하나 만들고 그거를 초전도 인덕터에 연결을 해서 마이크로웨이브 레조넌스 서킷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스킴을 잘 작동을 시키면 어떤 일을 기대해 볼 수가 있냐면 요 L과 C로 구성된 마이크로웨이브 레조네이터의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미케니컬 오실레이터가 위아래로 살짝 움직이게 되면 멤브레인이 살짝 움직이게 되면 요 캐비티 프리퀀시라고 불리는 양을 이제 조금 시프트하게 되겠죠. LC 레조넌스가 약간 시프트를 하게 될 겁니다. 캐비티 마이크로웨이브 레조네이터의 프리퀀시가 미케니컬 모션에 의해서 머듈레이트가 되는 시프트하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되고 이거 여기도 과연 퀀텀 미케닉스가 잘 홀드를 할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해밀토니안을 쓰고 해밀토니안에서 예상되는 결과들을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사실 두 개고요. 포톤을 의미하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리고 포논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의 퀀타를 의미하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 두 개 사이의 인터랙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마이크로웨이브 포톤을 사용해서 약 포톤의 프리퀀시는 5GHz 정도가 되고 이런 멤브레인 미케닉스는 조금 사이즈가 커서 아까는 한 50MHz, 60MHz 정도가 되는 나노빔을 사용했었는데 이건 4MHz 정도가 됩니다. 이 사이의 인터랙션이 크진 않지만 이 두 개의 스케일에 비하면 훨씬 작지만 파이나이트하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인터랙션 텀이 조금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이 프리퀀시 시프트를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이제 포톤의 넘버와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커플된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 시스템도 굉장히 이제 잘 작동을 하고 2000년대 후반, 2010년대에 이제 많이 발전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추려보자면 이제 미케니컬 모션을 퀀텀 넌 데몰리션 패션 자세한 설명은 아마 오늘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의 어떤 특정한 거동의 어떤 특정한 쿼드러처를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측정할 수 있는 특정한 이제 퀀텀 메저먼트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 넌 데몰리션이라고 그러는데 퀀텀 넌 데몰리션 메저먼트가 이런 캐비티 퀀텀 일렉트론 미케니컬 시스템에서 가능하다는 게 보여졌고요. 그리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의 모션을 스퀴징하는 미케니컬 퀀텀 오실레이터의 스퀴즈 스테이트를 제너레이트 하는데도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만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의 측정을 잘하는 퀀텀 넌 데몰리션 같은 특별한 퀀텀 메저먼트 테크닉을 사용하는데 퀀텀 일렉트론 미케닉스가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의 퀀텀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그 테크닉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많이 활용되어 왔던 내노미케니컬 오실레이터에 기반한 센서들을 퀀텀 월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케니컬 퀀텀 센서와 트랜스듀서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조금 이제 컨텍스트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클래시컬한 센서의 기능을 좀 더 임프루브를 하는데 이런 퀀텀 일렉트로 미케니컬 테크닉이 활용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들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런 미케니컬 레조네이터가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지금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제 포톤, 마이크로웨이브 포톤과 강하게 상호작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초전도 큐빅과 같은 아티피셜 쿼넌 시스템하고도 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뭐 일렉트로닉 스핀 앙상블이나 뉴클리어 스핀 혹은 뭐 옵티컬 레인지에 있는 포톤들과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게 잘 알려져서요. 이런 퀀텀 시스템 사이에 퀀텀 인포메이션을 트랜스듀스하는 툴로 퀀텀 트랜스듀서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분이 아마 추후에 미케니컬 오실레이터를 이용한 퀀텀 테크놀로지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두 분야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퀀텀 센싱에 대한 얘기는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미케니컬 퀀텀 오실레이터도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기능을 하고 이걸 잘 이용하면 미케니컬 퀀텀 센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들은 이제 이런 게 남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이런 조건, 퀀텀 리밋 같은 조건을 잘 만족을 하는 그런 오실레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질문. 그리고 그런 미케니컬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센서로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센서가 세상에 존재하는데 특히 미케니컬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가속도나 혹은 각속도와 같은 어떤 물리적인 힘과 관련된 양에 조금 더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측정에 어떻게 이런 미케니컬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다른 양자 시스템들과의 상호작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퀀텀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품고 저희도 이제 그 컨텍스트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요라나 큐빅과 관련한 연구가 됐고요. 현재 하이브리드 쿼넌 시스템 팀이라고 이름을 최근에 바꿔짓고 나노 일렉트로 메케니컬 앤 하이브리드 쿼넌 디바이스를 만드는 팀으로 저희 5명의 박사님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실험실 사진도 하나 넣어놨는데요. 웨디알, 헬륨 3 프리즈 드라이디알 3개의 리프리저레이터가 저희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 큰 2개의 모티베이션은 방금 말씀드린 퀀텀 트랜스듀서로서의 미케니컬 오실레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마이크로웨이브 포톤과 페라헤르츠 옵티컬 포톤을 coherently 컨버트를 하고 퀀텀 인포메이션을 서로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그런 퀀텀 트랜스듀서를 만드는 커다란 에임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가장 이제 관련이 깊은 부분인데 어떤 새로운 피직스를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들의 이런 하이 센시티비티를 가지는 퀀텀 일렉트로 메케니컬 센서를 활용하는 2가지 큰 에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요라나라는 그런 아주 특이한 퀀텀 시스템을 검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소자로 저희가 퀀텀 일렉트로 메케닉스를 제안을 해서 이제 지난 몇 년간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서 오늘은 자세히 마요라나 관련한 얘기는 못 하겠는데 다행스럽게도 앞에 신 교수님하고 정 교수님께서 마요라나에 관련한 얘기 아주 자세히 해주셔서 저는 마요라나를 디텍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하고 일해온 그 센서로서의 그 임프루먼트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하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타이틀을 잡자면 Forward Quantum Electromechanical Majorana Detector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요라나 혹은 이제 마요라나 꼭 아니어도 돼요. 네, 그 어떤 solid state에서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스한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퀀텀 스테이트들을 스터디할 수 있는 하나의 툴로서 퀀텀 일렉트로메케닉스 저희가 제안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히 마요라나 디텍터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 센서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요라나 지로 모드는 그 물질도 그렇고 마그네틱 필드 같은 특정한 조건이 필요해요. 크게 나눠서 3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제 결국은 스핀레스 슈퍼컨덕티비티를 유도하기 위한 거죠. 하나는 슈퍼컨덕티비티가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스핀 오브 인터랙션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물질에 거기다 더해서 지만 에너지 즉 밖에서의 마그네틱 필드가 필요합니다. 이런 3가지 큰 조건이 필요한데 마요라나 지로 모드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퀀텀 일렉트로메케닉스를 거기에 적용하려고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방금 보여드린 캐비티 퀀텀 일렉트로메케닉스나 혹은 큐빅과 커플된 퀀텀 일렉트로메케니컬 디바이스는 전부 마그네틱 필드하고는 별로 컴패러블 하지가 않아요.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경우 알루미늄에 굉장히 국한된 형태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마요라나 지로 모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에서 필요로 한 약 테슬라 레벨의 마그네틱 필드에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착안했을 때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이 디바이스의 마요라나 디텍터로서 기능하기 위한 퀀텀 일렉트로메케니컬 디바이스는 하이 마그네틱 필드에서 작동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오빔을 이용한 테슬라보다는 아직 테슬라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테슬라에 근접한 수준의 매그네틱 필드에 작동하는 퀀텀 일렉트로메케니컬 센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런 나노 메케니컬 센서가
어떤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는 그런 재미있는 물질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먼저 점검을 해보자라는 모티베이션에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서피스 스테이트를 스터디하기 위한 나노메케니컬 센서를 만들어서 일을 했었고요. 인듐 아세나이드 나노와이어가 한동안 그 마이너나 지로 모드를 호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캔디드로 고려가 되어 왔었는데, 그 인듐 아세나이드 나노와이어에 기반한 미케니컬 슬레이터 센서를 만드는 일도 함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나 디텍터를 향해서 쿼넘 센서, 쿼넘 일렉트론 미케니컬 센서를 디벨롭을 해왔고, 이런 세 가지 꼭지에서 자그마한 결과들이 나와서 그거를 나머지 시간 동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magnetic finite magnetic field, 약 테슬라 레벨의 magnetic field가 그 마이너나 지로 모드를 호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 조건에서 테슬라 레벨의 magnetic field 안에서도 잘 작동하는 cavity QEM 디바이스를 나이빔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여드린 바와 같이 알루미늄은 critical temperature나 magnetic field 면에서 전부 나이빔보다 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알루미늄을 계속해서 사용했던 왔던 이유는 그 소자를 만들기가 용이해서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퀀텀 일렉트론 미케니컬 디바이스의 어떤 proof of principle experiment에는 적절한데, 조금이라도 마그네틱 필드가 필요하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높은 온도에서 적용하려면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고자 했던 게 나이빔 퀀텀 일렉트론 미케닉스를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퍼포먼스를 보여주자라는 거였고요. 근데 말은 쉽지만 사실 해보면 나이빔으로 프리스탠딩 멤브레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틴필름에서는 예상치 못한 그런 레지듀얼 스트레스 이슈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알루미늄보다 나이빔이 훨씬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였지만 구현하는 데는 오래 걸린, 거의 한 1년 반, 2년 정도를 여기에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차진우 박사님이 돌파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프리스탠딩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나이오빔 퀀텀 일렉트론 미케니컬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었고요. 구조는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cavity QEM 디바이스랑 뭐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인덕터가 있고 커패시터가 있고요. 커패시터의 위쪽 플레이트는 미케니컬 어슬레이터로 기능하는 거고, 프리스탠딩 하고 있습니다. 아래 플레이트는 고정이 돼 있어서 이 두 개의 플레이트가 만들어내는 커패시턴스와 슈퍼컨덕팅 인덕터, 나일빔으로 역시 만들어지죠. 만들어내는 마이크로웨이브 레즈네이터, 저희가 이제 캐비디로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마이크로웨이브 캐비디가 존재하고, 그것과 멤브레인의 미케니컬 어슬레이션이 강하게 사공을 작용하는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밀리켈빈까지는 안 가도 되고요. 4켈빈에서 모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프라미러는 거의 알루미늄 디바이스와 흡사하게 저희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few 기가헤르츠 그리고 few 메가헤르츠의 마이크로웨이브, 미케니컬, 레조넌스 모드를 잘 관측을 했고요. 이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LC 서킷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캐비티 혹은 마이크로웨이브 레조네이터가 있을 때, 이제 저희의 소자에서는 약 4GHz 정도 되고, 그리고 하이 Q를 가지고 있는 Q가 한 3000 정도 되는 그런 하이 Q 마이크로웨이브 캐비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캐비티에 마이크로웨이브를 밖에서 넣어주게 되면 미케니컬 모션이 캐비티 레조넌스를 보시는 것처럼 약간 프리퀀시 마듈레이션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게 그 포톤 포논 커플링의 네이처고요. 이때 그냥 클래시컬한 포인트 오브 뷰로 보면, 이 경우에 캐비티 안에 마이크로웨이브 레조네이터 안에 존재하는 볼티지, 마이크로웨이브 볼티지는 캐비티 프리퀀시와 일치하는 프리퀀시로 떠는 성분도 있고, 미케니컬 어실레이터가 이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자체를 떨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밴드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웨이브 모듈레이션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이드밴드 파워들은 미케니컬 어실레이터의 움직임에 비례하는 양이고요. 즉 마이크로웨이브를 캐비티와 일치하는 프리퀀시 마이크로웨이브를 넣고 시스템에서 나오는 마이크로웨이브를 분석하되 사이드밴드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미케니컬 어실레이터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의 사이드밴드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는 캐비티 프리퀀시에 맞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들어왔을 때
프리퀀시가 내려가기 때문에 포톤이 들어와서 에너지를 잃는 과정이 되고요. 그러면 에너지를 업소브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업소브하는 대상은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입니다. 미케니컬 오실레이터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사이드 밴드가 제너레이트 되는 미케니컬 오실레이터 입장으로 보면 히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반대 방향의 엔티스토크 사이드 밴드라고 불리는 방향의 프로세스를 보면은 캐비티 포톤이 들어와서 프리퀀시가 올라가는 사이드 밴드니까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즉 미케니컬 오실레이터 입장에서는 쿨링이 되겠죠. 이런 컨피규레이션에서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시메트릭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힐링과 쿨링이 서로 캔슬 아웃돼서 미케니컬 오실레이터를 이제 더 힐링하거나 쿨링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쪽을 뭔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한쪽을 더 강하게 만들면 미케니컬 오실레이터를 쿨 다운 하거나 힐업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쿨링이 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퀀텀 플럭추에이션이 서멀 플럭추에이션을 이기도록 만들어야 이게 미케니컬 오실레이터를 정말 퀀텀 오실레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요. 이런 멤브레인 디바이스들은 굉장히 잘 작동하는 캐비티 일렉트로미케니컬 시스템으로서 기능하는데,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낮고, 그래서 그 고달려야 되는 온도도 낮게 됩니다. 대략 추산해보면 이제 마이크로 켈빈까지 가야 되는데요. 근데 보통의 딜루션 레프리저레이터로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어디셔널 쿨링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캐비티 일렉트로미케니컬 시스템을 구현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힐링 프로세스, 쿨링 프로세스 중에 쿨링 프로세스를 인핸스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생각보다는 간단해서 방금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처럼 캐비티와 일치하는 프리퀀시의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고 일부러 그거보다 미케니컬 레조넌스 프리퀀시만큼 낮은 프리퀀시의 마이크로웨이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마이크로웨이브가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사이드 밴드가 요쪽에 하나 있을 거고 요 낮은 프리퀀시에도 하나 있겠지만 마이크로웨이브 캐비티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포톤의 덴시티 오브 스테이츠가 캐비티 프리퀀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쿨링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웨이브 포톤이 에너지를 얻는 프로세스만, 즉 미케니컬 오실레이터 입장에서 보면 쿨링 프로세스만 인핸스가 되게 돼요. 요거를 이제 흔히 백액션 쿨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테크닉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멤브레인 디바이스의 서멀 아큐페이션 팩터를 현재 한 0.2, 최근 논문 요거보다 좀 더 작았던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맞출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나이빔 디바이스, 4K에 있는 나이빔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체크를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요 나이빔 디바이스는 SEM 픽처에서도 뭐 잘 작동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실험에서도 저희가 기대했던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4.2켈빈에서 76mm까지 백액션 쿨링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었고, 조금 더 상세하게 포톤 포논 커플링 레이시 이제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Electromechanically Induced Reflection of Microwave라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 실험 자체는 간단합니다. 캐비티 레조넌스가 있고, 그리고 아까 쿨링 엑스페리멘트처럼 마이크로웨이브를 넣어요. 프리퀀시가 낮은 부분에. 그리고 이 경우에는 프로브 마이크로웨이브, 조금 작은 마이크로웨이브 하나 더 동원해서 캐비티 프리퀀시 근처에서 이 프로브 마이크로웨이브의 리스폰스를 체크를 해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캐비티 프리퀀시와 일치하는 프리퀀시에서 프로브 마이크로웨이브가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이 프로브 마이크로웨이브와 요 드라이브 마이크로웨이브, 펌프 마이크로웨이브의 비링 톤이 두 개가 서로 미케니컬 레조넌스 프리퀀시만큼 딱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 캐비티 안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미케니컬 프리퀀시 이렇게 떨게 됩니다. 비팅을 일으키게 되고, 그 비팅에 해당하는 힘이 미케니컬 멤브레인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에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럼 미케니컬 오실레이터가 떨게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미케니컬 오실레이션이 일어날 때 페이지가 뒤집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던 프로브 마이크로웨이브가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와 상호작용한 뒤에 나올 때는 페이지가 반대가 돼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대략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나서 전에는 요 빨간 커브가 이제 말하자면 펌프를 넣지 않았을 경우인데, 빨간 커브처럼 마이크로웨이브가 캐비티 레조넌스 프리퀀시는 잘 통과를 하다가 트랜스미션이 한 0.4 정도 되다가 펌프를 넣기 시작하면 미케니컬 오실레이터와 포톤의 상호작용 때문에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트랜스미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electromechanical induced reflection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요 리플렉션이 일어나는 피처의 width와 요 depth를 이용해 가지고 포톤 포논 커플링을 퀀티파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얻어낸 저희의 커플링 레이트는 싱글 포톤 커플링 레이트 한 3Hz, 그리고 포톤 포논 코어퍼레이티비티가 약 40 정도 돼서 가장 어드밴스된 알루미늄 디바이스보다는 아무래도 못하지만 그래도 좀 더 높은 온도와 4켈빈에서와 그리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테슬라 정도 레벨에서의 마그네틱 필드에서 작동하는 캐비티 일렉트로메카니컬 디바이스가 있다,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검증을 했고요. 실제로 이 디바이스를 4켈빈에서 매그네틱 필드 안에 두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아까 금방 보여드린 포톤 포논 커플링을 의미하는 electromagnetically induced reflection이라는 그 현상이 여기 보여드린 데이터들인데 0.8 테슬라까지 잘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당연히 이 피처는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안 좋아지고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웨이브 캐비티, 즉 나이오뷴이 점점 슈퍼컨덕티비티가 깨지기 때문에 마이크로웨이브 러스가 점점 증가하고, 그래서 캐비티 레저넌스가 점점 이제 Q가 나빠지죠. 나빠지면서 코어퍼레이티비티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EMIR 피처도 이제 점점점 디그레이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비필드를 넣으면서 점점 디그레이드가 되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포톤 포논 커플링의 네이처는 멤브레인의 움직임이 캐비티 프리퀀시 시프트를 인듀스하는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캐비티의 특성과 상관없이 싱글 포톤 포논 커플링 레이시라고 불리는 요 커플링을 정의하는 양은 지오메트리에 의해서 디파인이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필드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초록색 대기라고 그걸 의미하게 되고요. 비필드를 넣게 되면, 요약하자면 비필드를 넣게 되면 나이오뷴 캐비티가 점점 나빠지지만 당연히 나이오뷴이 이제 크리티컬 필드가 알루미늄보다 높기 때문에 0.8 테슬라 정도까지는 잘 버텨주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렉트로메카니컬 커플링 레이트는 지오메트리가 디파인하는 것으로 고정돼서 뭐 더 나빠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 네,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요약하자면 나이오뷴 캐비티 일렉트로메카닉스를 만들게 되면 알루미늄 디바이스에서 데몬스트레이트 됐던 모든 것들을 하이 마그네틱 필드 그리고 더 높은 켈빈 오더 혹은 켈빈 오더의 실험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마이어나 디바이스에 적용을 해보려고 마그네틱 필드, 하이 마그네틱 필드에서 적용하는 퀀텀 일렉트로메카닉스를 고민을 했던 건데요. 사실은 마그네틱 필드가 필요한 퀀텀 엑스페리먼트들이 마이어나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뭐 스핀에 관련된 엑스페리먼트들은 많이들 필요해서 저희가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이제 싱글 스핀 컨트롤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 테크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은 조금 다른 컨텍스트에서 일을 했던 걸 말씀드릴 텐데,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나노와이어에서 나타나는 서피스 스테이트의 변화를 나노메케니컬 어슬레이터를 이용해서도 측정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비스무스 셀레나이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나노와이어의 미케니컬 바이브레이션을 인듀스를 하고요. 그것을 이제 엘렉트로스태티컬리 커플을 해서 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미케니컬 레저넌스 프리퀀시 시프트가 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나노와이어가 가지는 그 서피스 스테이트의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효과는 간단히 이제 퀀텀 커패시턴스 이펙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의 변화하는 양이에요.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에 비례하는 퀀텀 커패시턴스라는 양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그 말이 그 말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는데,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라는 결국에는 케미컬 포텐셜을 올렸을 때 거기에 엘렉트론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엘렉트론을 넣으면 포텐셜이 변할 테니까 이걸 커패시턴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케미컬 포텐셜 vs 그 넘버 오브 차지에 대응하는 양이 이제 쿼넌 커패시턴스가 됩니다.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의 뭐 한 가지 뭐 회로 형태로서 봤을 때 커패시턴스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하면 될 텐데, 근데 이제 요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런 일렉트로메카니컬 디바이스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스펜디드 나노와의 경우에 밖에서 엘렉트로스태틱 볼티지를 걸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커패시티브 서프트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밖에서 볼티지를 걸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나노와이어의 레조넌트 모드, 여기 뭐 오렌지안에 해당하는 레조넌트 모드가 프리퀀시가 바뀌게 됩니다. 뭐 이제 흔히 커패시티브 서프트닝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결국에는 요 나노와이어와 엘렉트로스테릭 볼티지를 걸어주는 VG를 걸어주는 요 나노와이어와 요 엘렉트로드 사이의 커패시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특이하게도 이 비스무 셀레나이드라는 머티리얼이 파이나이트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 즉 파이나이트 퀀텀 커패시턴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 커패시턴스에 커렉션 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커렉션 텀이 머티리얼 디펜던트 하게 되는 거고, 머티리얼 디펜던트한 퀀텀 커패시턴스가 이 미케니컬 프리퀀시 시프트에 끼어들게 돼요. 그거를 검증한 방법은 특히 이제 요 물질의 경우에는 서피스 스테이트가 그 스핀 모멘텀 락킹이 되어 있는 서피스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고, 이 경우에 나노와이어의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걸게 되면 그 나노와이어를 그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나노와이어 서피스에 있는 스테이트가 일종의 퀀텀 인터피어런스 이펙트를 겪게 돼요. 그래서 디스트럭티브,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겪게 돼서 그 나노와이어를 통한 컨덕턴스가 이제 퓨어링 마듈레이션을 보여주게 되는데, 당연히 이것은 덴시티 오브 스테이츠의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덴시티 오브 스테이츠가 B필드에 대해서도 마듈레이션이 되고 케미컬 포텐셜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런 엘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의 경우에는 미케니컬 프리퀀시 시프트에 영향을 미치는 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heoretically 이런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F1과 F2는 조금 테크니컬한 거라 넘어가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나노와의 서피스에 존재하는 스테이트들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변하게 되는데, 이거를 커패시티브 텀의 변화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것이 실제로 엘렉트로 미케니컬 레조넌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것은 이런 티오레티컬한 결과를 실제로 검증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점은 컨덕턴스에서도 퀀텀 인터피어런스가 보이지만 미케니컬 프리퀀시를 면밀하게 추적을 해보면 거기에서도 퀀텀 인터피어런스가 보인다라는 거고, 지금 중앙대에 계신 이제 김건우 교수님, 당시 이제 IBS에 계셨는데 이 디바이스의 모델링을 담당을 해주셔가지고 실제 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퀀텀 인터피어런스 계산을 수행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이 계산을 해보면 우리 데이터와 상당히 이제 잘 맞는 그 퀀텀 인터피어런스 이제 데이터를 모델과 익스페리멘털 데이터가 서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아주 흥미로웠던 점은 사실 이런 머티리얼의 디락 포인트에 가까이 가면 흥미롭게도 미케니컬 이펙트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을 티오레티컬리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엑스페리멘탈리는 그거에 이제 시그너처를 약하게만 볼 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점점점 요 서피스테이트 디락 포인트에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퀀시 마듈레이션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인 티오리 이것은 이제 당연한 현상이고요. 이 피처가 다 맞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다른 디락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나노와이어의 퀀텀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 테크닉을 저희가 적용을 해보았고, 그와 동시에 인듀마세나이드 나노와이어를 저희가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사실 마요라나랑은 큰 상관은 없고요. 다만 그 인듀마세나이드 나노와이어를 가지고 어떤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하던 과정에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서 논문을 쓴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정리해놓고 보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요 일을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인듀마세나이드 나노와이어를 이제 서스펜드를 시키고 이렇게 미케니컬 아슬레이션을 인듀스를 하고 그거를 캐비티 퀀텀 일렉트로 미케니컬 테크닉을 이용해서 리드아웃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인듀마세나이드 나노와이어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웨이브 파워를 디서페이트 하거든요. 초전도가 아니라서 마이크로웨이브 파워를 디서페이트를 해야 되고, 그 디서페이트된 힛이 나노미케니컬 레조넌스의 프리퀀시 시프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작은 나노스케일 디바이스에서 나타나는 어떤 서멀 피직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사실 제 생각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나노와이어를 기반으로 한 마이어나 디바이스를 나중에 만들게 되면 아마도 이런 히링 이펙트 같은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아마 그 점에서 저희가 좀 레슨을 좀 얻은 것 같고요. 요약해 드리면 볼로미터, 즉 레디에이션을 어떤 더멀 이펙트를 통해서 얼마나 강한 레디에이션이 들어오는지를 측정해내는 이런 디텍터로서 나노미케니컬 레조넌스를 활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볼로미터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커즈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를 읽어내는 디바이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0GHz에서 서브 테라헤르츠 정도 되는 영역에서는 가장 센시티브한 그런 테크닉이고요.
그리고 더 최근에는 이제 요 센시티비티를 32GHz 정도에서는 싱글 포톤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요 연구는 이제 그래핀 조셉슨 정세를 이용한 케이스가 되겠고, 저희는 좀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서 볼로메트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듐 아세나이드 나노와이어가 저희의 대상이었고요. 이 인듐 아세나이드를 택한 이유는 사실은 마요라나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택했던 거였는데, 약간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게 결과가 잘 나와서 논문을 쓰게 된 겁니다. 인듐 아세나이드 나노와이어를 서스펜드를 시켜봤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런 퀀텀 일렉트로 미케닉스, 캐비티 퀀텀 일렉트로 미케닉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CPW 레조네이터라고 불리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레조네이터에다가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회로로 그려보면 대략 이런 모양이 되고, 이 시스템에서 특별한 점은 요 나노와이어가 결국에는 요 캐비티, 마이크로웨이브 캐비티의 디서페이션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요 시스템에 마이크로웨이브 파워가 들어오게 되면 나노와이어에서 디서페이션이 일어나요. 킷이 생기고 온도가 올라가고, 이걸 이용해서 내노미케니컬, 거기서 내노미케니컬 레저넌스 시프트가 생기고, 이걸 이용하면 볼로메트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간단한 스토리이고, 테크니컬한 것은 시간 관계상 일단 생략을 하고 결론만 보여드리면, 나노 미케니컬 레즈네이터는 극저온에서 훌륭한 서머미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적으로는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게 일종의 저희 볼로메터의 캘리브레이션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미케니컬 레즈넌스 시프트가 저희의 서머미터인데, 나노와이어에 마이크로웨이브가 들어갔을 때 열에 의해서 온도가 바뀌게 되고, 온도가 바뀌면 프리퀀시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프리퀀시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프리퀀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파워를 넣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나노와이어 온도가 올라가면서 레지넌스 프리퀀시가 바뀌게 되고요. 미케니컬 레지넌스 프리퀀시입니다. 이 미케니컬 레지넌스 프리퀀시를 좀 더 자세히 트랙을 해보면, 방금 보여드린 마이크로웨이브 캐비디의 하이어 모드, 펀더멘탈 모드는 6기가 정도 있고, 세컨드 모드가 12기가 정도 있는데, 그 12기가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레지넌스 모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볼로메터로서의 퍼포먼스를 체크를 해보면, 요 센시티비티에 해당하는 노이즈 이퀴벌런트 파워라는 양이 약 피코와트 레벨이고요. 맥시멈 디텍터블 파워는 나노와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방금 보여드린 그래핀 조셉슨 볼로미터와 비교를 해보자면, 센시티비티는 떨어지고 하지만 맥시멈 파워는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다른 파워 영역에서의 마이크로웨이브 파워 디텍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방금 보여드린 내용들이 결국은 저희가 내노 일렉트로미케니컬 시스템을 이용해서, 퀀텀 일렉트로미케니컬 시스템을 이용해서 마요라나 퍼미언 디텍터, 혹은 이제 저희는 사실 컨트롤까지 기획을 했었는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 방향에서 퀀텀 일렉트로미케니컬 디바이스를 개발해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은 결과들을 얻어내는 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3개의 논문의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고, 저희 그룹에서 항상 포스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성 마지막에는 이 뉴스를 전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펀딩 에이전시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대정보기술연구소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떠난 시간에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질문 하실 분 부탁드릴게요. 제가 질문이 좀 많이 있었는데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일단 질문. 인듐 아세나이드 나노와이어에서는 슈퍼컨덕터는 관여하지 않고 네, 있는. 이 특정 실험에서는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요거는 이제 일종의 약간 목적성이 있었던 건데, 사실 요거를 이용해서 마요라나를 만들고 싶으면 요 위에다가 알루미늄과 같은 타입, 여기 뭐죠? S웨이브 슈퍼컨덕터를 얹어야 됩니다. 이제 그 실험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요 특정한 실험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리즘을 한번 엑스플로어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의 경우는 인디마세 나노와이어가 그대로 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초전도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요. 다만 초전도가 관여하는 부분은 요 마이크로웨이브 캐비티. 요게 이제 캐비티로 보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 이제 요 안에 하프 웨이브 레조넌스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요 길이가 이렇게 꼬여 있는 요 웨이브 가이드의 길이가 저희가 목표하는 6GHz의 마이크로웨이브의 하프 웨이브가 딱 들어가는 길. 그래서 요 안에 마이크로웨이브가 들어오면 요 끝에 달려 있는 나노와이어에서 히 디서페이션이 일어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퀀텀 이펙트, 그러니까 퀀텀 나노, 그러니까 퀀텀 미케니컬 레조넌트, 네. 미케니컬 모드가 퀀텀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지금 여기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드리븐 케이스고요. 예, 드리븐 케이스고 사실 여기 이 파트는 퀀텀 일렉트로메케닉스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작은 스텝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이런 미케니컬 레조넌스 테크닉이 물론 지금 나노와이어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사실 방금 보여드린 멤브레인 디바이스처럼 아주 낮은 서멀 아큐페이션 팩터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직은 없어요. 그 얘기는 아직 저희가 테크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서도 아주 낮은 서멀 아큐페이션 팩터를 결국 그라운드 스테이트까지 접근할 수 있는 테크닉들이 필요한데 아직 그건 마련이 안 돼 있고 다만 이런 퀀텀 일렉트로 미케니컬 디바이스가 포함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활용을 하면 사실 이미 필요한 어떤 센싱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증거죠. 네, 그런 증거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희망은 좀 더 발전된 퀀텀 일렉트로닉 그런 테크닉들, 진짜 그라운드 스테이트 혹은 스퀴즈 스테이트를 이용하는 테크닉들이 지금 다른 버전의 미케니컬 오실레이터들에서는 알려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 어떤 시점 그런 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는 네. 마요나라 관련해 가지고 디텍터에서 네. 얘네들이 density of state가 달라지면서 캐패시턴스가 달라지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워킹을 하는 형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캐패시턴스가 바뀌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근데 미케니컬한 포지션 그러니까 오실레이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네네네네. 사실 요 얘기인데요. 마요나라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그 마요나 디텍터를 위한 일렉트로미케니컬 디바이스가 이거와 흡사한 원리로 구현될 거라고 저희가 기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요나를 만드는 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테크닉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미 알려진 시스템에서 검증을 해보자라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사실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노와이어에 있는 이 비스무스 셀레나이드 나노와이어라는 거는 이전에 이 실험 이전에 트랜스포트를 통해서 엘렉트론 트랜스포트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서피스 스테이트가 존재하고 토폴로지컬리 넌트리비얼 스테이트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베이시스로 해서 일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방금 궁금해하신 그 미케니컬 프리퀀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시면 사실 이제 이게 그 텀에 되는데 여기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 시스템을 이렇게 좀 픽토리얼리 생각을 해보면 다음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게이트 볼티지를 거는 엘렉트로드가 바텀에 있고요. 여기 바텀 엘렉트로드. 그리고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이 부분이 나노 와이어입니다. 회로도 보면. 근데 이제 이러면 바텀 엘렉트로드와 나노 와이어가 지금 커패시티브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CG고. 근데 이 나노 와이어는 그 자체의 그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일종의 커패시턴스 텀, 즉 퀀텀 커패시턴스를 갖게 됩니다. 회로도를 그려놓고 보면 CG하고 CQ, 게이트 커패시턴스, 이건 지오메트릭한 거죠. 그냥 여기 백큐um 갭으로 정의되는 그거랑 머티리얼이 정의하는 퀀텀 커패시턴스 시리즈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CG와 CQ의 시리즈 텀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거는 별건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쓰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결국 요 C를 이쪽에 놓고 보면 엘렉트로스태틱 에너지를 두 번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두 번 미분했으니까 스프링 컨스턴트가 나오죠. 그래서 미케니컬 프리퀀시 시프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요 C가 그냥 고정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이트 커패시턴스랑 퀀텀 커패시턴스 시리즈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퀀텀 커패시턴스의 변화, 즉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의 변화가 생기면 미케니컬 프리퀀시 시프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펙티브 스프링 컨스턴트.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려대 이동원입니다. 그 양자 저희 연구이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네네네. 이 퀀텀 트랜스듀서로서 네. 이 미케니컬 오실레이터가 가진 유니크한 포지션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그 퀀텀 트랜스듀서로서 기대하시는 그
비전이나 그런 게 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이 미케니컬 오실레이터 외에 퀀텀 트랜지스터로 활용할 만한 대체가 있는지, 네. 아니면 이게 유니크한 방법인지 이런 걸 좀 네. 먼저 말씀. 그러니까 뭐 퀀텀 트랜지스터도 사실 넓은 개념이라 저희가 바라봤을 때 특히 이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용한 퀀텀 트랜지스터는 아마도 마이크로웨이브 포톤과 옵티컬 포톤, 특히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옵티컬 포톤 사이에 퀀텀 트랜스덕션이 되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사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슈퍼컨덕팅 큐빗이나 혹은 반도체 큐빗 같은 저온에서 동작하는 굉장히 빠른 큐빗들은 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고, 하지만 양자 정보를 먼 거리에서 전송하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통신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하려면 포톤 투 포톤, 마이크로웨이브 포톤 투 옵티컬 포톤 퀀텀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고, 그걸 구성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렉트로 옵틱 머티리얼 같은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트래디셔널 그런 머티리얼 디펜던트한 그런 것도 있고, 미케니컬 어실레이터는 사실 그 엘렉트로 옵틱에 비하면 좀 후발주자인데,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그 미케니컬 어실레이터는 기가헤르츠 대역에서도 그렇고 테라헤르츠 대역, 그러니까 옵티컬 포톤 대역에서도 그렇고 스트롱 커플링을 이미 다 데몬스트레이트를 했어요. 각각에 대해서. 그거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중간에 컴바인을 해가지고 하는 게 문제인데, 근데 두 개가 다 스트롱 커플링, 즉 싱글 포톤을 마이크로웨이브 싱글 포톤을 미케니컬 어실레이터의 포논으로 변환하고, 그리고 싱글 포논 옵티컬 포톤을 또 싱글 포논으로 변환하고 상호 변환하고 다 데몬스트레이트가 돼 있어서 이걸 아마 동시 구현만 할 수 있으면은 되겠다.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으로, 뭐 저는 미케니컬 어실레이터를 좋아해서 장점을 여러 개 말씀드리겠는데, 웨이브랭크 디펜던스가 작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렉트로 옵틱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웨이브랭크에 관련한 그런 프로퍼티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쓸 수 있는 포톤의 웨이브랭크 같은 경우는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미케니컬 어실레이터는 지오메트리로 정의가 되는 거라 사실 거기에서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즉 마이크로웨이브 포톤도 뭐 마이크로웨이브라고 그러지만 뭐 몇 기가헤르츠부터 시작해서 뭐 10몇 기가, 뭐 20기가 이렇게도 가능한 것이고, 옵티컬 포톤도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한 그런 IR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다른 용도가 필요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옵티컬 센서 같은 데 활용하고 싶으면 다른 웨이브랭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율은 사실 이 미케니컬 어실레이터 기반한 퀀텀 트랜지스터가 지금 굉장히 액티블리 사람들이 많이 펄슈를 하고 있는데 한 4, 5년 됐나요? 뭐 좀 결과가 나온 지 그런 것 같은데, 효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멤브레인 디바이스 이미 보여드렸는데, 그 멤브레인을 기반으로 한 퀀텀 트랜지스터가 한 가지 갈래가 있고, 미케니컬 퀀텀 트랜지스터 중에는, 그 다음에 이제 포토닉 그 크리스탈을 이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멤브레인을 기반으로 한 거는 이제 컨버전 이피션시는 높은 편인데, 이게 지금 아마 50몇 %, 60% 뭐 이렇게 나올 텐데, 다만 멤브레인이 프리퀀시가 낮다 보니까 얘가 서멀 스테이트에 있어가지고 그 일종의 피델리티라 그럴까요? 그 서멀 노이즈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이제 포노닉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이제 포논의 프리퀀시가 높습니다. 얘는 기가헤르츠 포논을 활용하기 때문에 서멀 노이즈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컨버전 이피션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돼요. 퍼센트가 안 되는 데를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게 제 생각에는 둘 다 이제 경쟁하면서 아마 나가게 될 텐데, 뭐 어느 게 이기게 될지는 저희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서 네, 연사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